우리 얘기 꺼냈다가 좀 혼났어. 우리도 안 믿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한 유형을 평균형이라고 하는데요. 나만 좀 생각하는 약간은 좀 이기적인 유형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여전히 MBTI가 참 핫하죠? 네, 아직도 이게 사그라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안 믿고 안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말합니다. 저는 ISTP입니다. 네, 그냥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외우셨군요. 네. 아, 형도 ISTP야? 경 교수님도 ISTP죠? 네. 제가 두 분하고 4개가 다 달라요. 전 ENFJ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시 안 맞는 이유가 있었네. 아니야, 나는 하면은 다 계속 다르게 나온다고. 근데 지금 MBTI가 요게 좀 문제예요. 그날그날의 어떤 무드나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재현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심리학계에서는 이런 타당성, 신뢰성 때문에 좀 사실은 논란이 있는 도구죠. 가볍게 내가 어떤 타입인지를 알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사용하기는 좋지만 객관화된 심리 도구로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병원에서 뭔가 진료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좀 분석해야 될 때 이런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 네, 이 현대 심리학의 강력한 이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연구를 할 때는 이 검사를 씁니다. 이 검사는 바로 빅5라는 검사예요. 각 나라에서 자주 쓰는 이런 언어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되는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제일 대표성을 띠는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5가지 요인으로 만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요인은 이제 오션이라고 합니다. 각 앞글자를 따서 O, C, E, A, N 이렇게 한 거예요. O는 오픈니스. 네, 개방성. C는 컨션셔스니스. 네, 성실성이고요. 네. E는 익스트라버전. 외향성. A는 어그리어블니스, 네, 친화성. N은 뉴로티시즘, 그래서 신경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친화성, 외향성 왠지 또 약간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각자 뭘 뜻하는 건지? 일단 오픈니스, 개방성이라는 거는 상상, 네, 창의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들을 얼마나 좀 추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요인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실성, 네, C 항목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뭐 자기 통제, 조절 이런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내력이라든지 자율성 같은 성격적인 요인들이랑 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익스트라버전, 외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MBTI의 E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어블니스, 네, 요건 이제 그 친화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타적이고 협조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얼마나 잘 지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이제 어떤 감정적인 좀 세심함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로시시즘은 다소 좀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정서적인 안정성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다. 예민, 민감. 예, 얼마나 불안을, 우울 이런 것들을 쉽게 느끼는지 이런 걸 좀 보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적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수많은 연구에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뢰도를 가졌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MBTI에서 우리가 이제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텀을 두고 시행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원래 이제 연구에 쓰이는 건 제가 알기로는 240문항 정도로 꽤 많은 문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개정이 되고 해서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아하. 네. 카카오 가치의 빅5 성격 검사 있네. 네. 몇 명이 한 거야? 123만 명 넘게 했다는데? 오, 생각보다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가장 신뢰받는 성격 검사인 빅5로 나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야. 네. 다음,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어릴 땐 풍부한 것 같아. 이거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난 예술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
거리가 멀잖아. 난 미술 가는 걸 즐기지 않다. 매우 그렇다. 아니 왜 이렇게 미술을 많이 물어봐. 감정이 낮다. 매우 그렇다. 네, 방금 이제 개방성 끝내셨고요. 이제 성실성 항목입니다. 난 일 철두철. 낮은 점수 이렇게 예측되네요. 아 저 그래도 철두철미라.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난 일을 열심히 한다. 저 열심히 해요. 매우 그래. 일을 잘하지. 사교적인 사람이다. 진짜 보통이야 이거. 나는 당당한 편이다. 그렇죠. 나는 쉴 때 많은 것들을 한다. 쉴 때? 뭔 소리야 이건? 많은 거 하죠. 웹툰 보고.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일까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누워 있으면서 하는 많은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 내 사랑이. 나는 남을 잘 믿는 편이에요. 네. 성공 우리 아버지다. 겁나 못해. 뭐 진짜 이건 아니에요. 자꾸 냉정해질 때가 있다. 잘 못 끌어왔는데. 신경성, 걱정이 많다. 전혀 아니다. 종종 너무 많다. 네. 매우 그렇습니다. 네. 네.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파키 케팔로쪼. 네. 모두가 착하고 정직하다고 믿어. 지금 보니까 이제 이 흰색 원으로 된 게 평균 점수고 거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아주 유연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검사가 좀 잘못된 것 하지만 같아요. 완고한 쪽에 오히려 가깝고요. 야, 참 무던한 사람이네요, 진짜. 네,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무던한 사람이고 네. 대신에 또 다정한 면도 있고 아. 그러면서 성실하지는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건 알았는데 꽤 많이 좋게 보는 거야. 그것도 점수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야, 근데 이게 좀 저랑 MBTI로는 사실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많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 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각자 검사마다 조금 장단점이 있죠. 이제 TCI 같은 경우에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타고나기로 이래서 이렇게 자라왔고 내가 이렇게 성격이 형성됐구나. 그러니까 좀 우리 병태생리라고 하잖아요. 나의 우울은 어디서 왔고 불운은 어디서 왔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고 이 빅5 같은 경우에는 약간 MBTI처럼 현재 상태를 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MBTI가 인기가 많았던 게 우리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빅5 같은 경우는 그런 타입들은 없느냐? 이거는 이제 영역별로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피셜한 타입이 존재를 하지는 않아요. 네, 역시나 이 이제 빅5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을 조금 분류하려는 시도들은 있어서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온 유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속한 유형을 평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균형 같은 경우는 신경성하고 외향성이 좀 높고요.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타입이라고 합니다. 적당한 불안과 적당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는 보통 이제 가치관이 형성된 후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중심형이 있는데요. 자기중심형은 외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신에 우호성이나 성실성, 개방성의 점수는 좀 낮은 유형. 나만 좀 생각하는 약간은 좀 이기적인 유형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하는 롤모델형이 있습니다. 롤모델형 같은 경우는 신경성 점수만 낮아요. 무던한 성격을 가지면서 개방성도 가지고 성실성도 가지고 친화력도 가진 저 같은 유형이 롤모델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향 과묵형 타입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경성과 이제 개방성, 외향성은 좀 낮고요. 대신에 성실성과 우호성은 이제 높은. 그러니까 우직하게 좀 자기 할 일만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롤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신경성 말고 나머지 점수가 다 높으면 어쨌든 좋은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건가요? 근데 성격은 사실 요것도 그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MBTI도 뭐 I에 비해서 이가 우월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역시나 모든 성격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좋다 나쁘다로 나누다기보다는 이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외향성 점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80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20점인 사람이
아예 뭐 내향적이고 외향성 전혀 없고가 아니라 20점만큼의 외향성이고 이 사람은 80점만큼의 외향성이고 이런 식으로 경향성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신경성이 이제 약간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한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HSP 기질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SP가 아무래도 남들보다 스트레스도 좀 더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캐치할 수 있고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성격 B5 이론이 굉장히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 선택, 진로, 그쵸? 진로 선택할 때 자기 성격과 기질에 맞는 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편하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리스트 개방성 얘기를 했는데 연구직 같은 경우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이제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성이 높아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식견들도 계속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규칙에 맞춰서 뭔가를 적용하는 행정직이라든지 수를 다루는 회계 직렬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이 오히려 좀 낮은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제 관리직,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아우르는 어떤 리더의 역할, 뭐 PM,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호성을 좀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좀 세심하게 아우르고 살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모든 관리직 분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신 것은 아니라서 맞아요. 그 아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의 병원을 많이 찾고 계시죠.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쟤는 저 성향이 높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나랑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점수로만 근데 또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쨌든 성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어쨌든 겉으로 결과물들은 성실하게 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노력했구나 라면서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만 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이 점수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딩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이 검사가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5가지의 구성을 다 같이 좀 살펴보면서 아, 이게 높고 이게 낮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고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사실 과학적인 성격 유형에 근거하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F라고 하죠. 감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서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성격이 이 뇌의 호르몬, 이 화학 성분들에 따라서 형성된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테토남, 애견남, 테토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특히 그럼요.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허경 선생님께서. 저는 뭐 이미 알고 있었죠. 사실 그냥 뭐 장난처럼 놔두는 이 단어들이 사실 과학적인 성격 유형에 근거하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헬렌 피셔라는 선생님 아세요? 네,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알지만 님 그래서 연예인들 과학 이런 것도 쓰고 그랬잖아요. 너무 제 관점에서만 썼나 봐요. 미국의 생물 인류학자신데 작년에 이제 작고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연애, 성격, 행동을 뇌과학과 이제 진화론 쪽 관점에서 연구한 대표적인 과학자인데요. 그분이 사람의 이런 타고난 기질 그리고 그게 연애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분석할 때 테스토스테론, 뭐 에스트로겐, 유형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호르몬에 따라서 타입을 나눈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성격이 이 뇌의 호르몬, 이 화학 성분들에 따라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문항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정확하게 61문항짜리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거 검사하는 거 저희가 링크를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총 4가지 호르몬이 사람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성격 유형을 결정한다라고 헬렌 피셔는 봤어요. 그래서 4가지가 뭐가 있냐면 도파민,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세로토닌, 그리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 먼저 허규영 선생님. 네. 놀랍게도 도파민 유형입니다. 탐색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정신적으로 유연한 사람이다. 저한테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유연하다고? 그럼요. 아, 유연하긴 유연하지, 그치? 네. 역시 살아있는 ADHD. 저는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세로토닌 유형입니다. 네. 체계와 루틴을 좋아한대요, 제가. 네, 아마 이제 저의 ADHD적인 기질과 이런 기질이 또 만나서 체계와 루틴에서는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비웃는 반응들이 바로 나오고 이런 유형도 좀 있지 않을까. 아, 대망의 오동훈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타입이 나왔습니다. 네. 갈색으로 원이 가득 차 있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압도적이야. 압도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도파민, 그 다음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이 제일 적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한 가지 제일 우세한 호르몬을 기준으로 타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합형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수위에 있느냐를 중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각의 유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도파민형. 이 도파민형에 대해서는 우리 규영이가 본인이니까 간략하게 특성을 얘기해 주시죠. 네. 도파민형은 호기심이 많고, 네. 창의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에서도 좀 자극적인 면을 좀 추구를 한다고 하고요. 지루한 걸 좀 못 견디는 네, 그런 유형이 도파민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규영이가 왜 이렇게 많이 만나는지 몰랐는데. 무슨 소리야? 한 사람 얼마나 오래 만났냐고. 도파민형은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극 추구를 하는데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뇌부자들도 먼저 하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한 것도 딱 이 도파민형 타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예시로는 역시 창업가, 예술가, 디자이너, 탐험가, 광고 기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울리는 유형이라고 해요. 좀 창의성이 돋보이는 네. 그런 유형이네요. 실제로 기획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맨날 기획하자 그래, 새로운 거. 네, 두 번째로 세로토닌형. 본인이시잖아요. 세로토닌형은 규범을 중시하고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향입니다. 솔직히 저 이런 면 약간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TCI로 했을 때도 위험 회피가 중간에서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헌신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연애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도파민형인데. 요즘 어이가 없네,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 있고 성실하고 질서지향 계획적 사고가 있다고 해요. 자, 한번 키워드들을 얘기해 보면은 신뢰, 신중, 안정 정도로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세로토닌 하고 싶다. 사실 저한테 이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이런 느낌을 받아가신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에 대해서 우리 동훈이가 한번 스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공감적이고 좀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민감성,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세심하게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F라고 하죠. 감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치우쳐서 사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뭔가 더 이렇게 인간적이고 좀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뭔가 체계와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선에서 보기에는 또 약간 약점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적이고 유대적이다. 저도 옛날에 동훈이 처음 봤을 때 이랬던 것 같은데 사람이 참 까칠해졌단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감정적 유대를 중시하고요. 관계 속에서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 어울리는 직업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상담가가 있어요. 상담가, 예술가, 교사, 작가.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테토남. 되게 의외였어요. 참. 자, 테토남은 디렉터형이라고 불려요. 디렉터. 네. 분석적, 목표 지향적, 밀고 나가는 논리적인 사고. 좀 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다 그런 거 너무 못하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설적인 좀 표현들을 하고 이성과 논리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저희의 직업적인 특성이 아마 여기 또 영향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사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그 수련이 좀 깊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테토남 유형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런 타입의 동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정신과를 좀 힘들어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진짜 테토남 그 형이 한 명 있는데 진짜 나한테 억만금을 줘도 나는 정신과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타고난 기질을 얘기해 주지만 사람의 뇌는 살아가면서 환경, 경험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또 계속 변해왔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또 이게 뇌가 변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하죠. 그에 대해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피곤해질 때 좀 성격이 변할 수 있다. 맞아요. 네. 우리 MBTI에서도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막 E였던 사람이 I로 바뀌기도 하고 F였던 사람이 T 혹은 뭐 그 반대로 이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이 유형에서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지치면 이제 유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파민형이 지치면은 세로토닌형이 될 수가 있죠. 세로토닌형이 된다고 해요. 네, 저는 이게 김주영 선생님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기로는 도파민형이었는데 도파민형인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하고 싶거든요. 그쵸. 뭔가를 이제 찾아다니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질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세로토닌 라이크. 고3 때부터 지쳐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정반대인 세로토닌형과 도파민형이 1, 2위 순위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김지영 선생님은 더더욱 좀 요렇게 네. 달라진 그런 타입이지 않나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세로토닌형이 지치면 어떻게 되냐? 세로토닌형이 지치면 요거는 과도하게 통제하고 그쵸. 다소 강박적. 네, 통제. 맞아요. 불안해지고 완벽주의적. 그러니까 원래도 가진 세로토닌형의 특성이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볼 수가 있겠죠. 네, 에스트로겐형이 지치면은 동훈이처럼 되나요?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에스트로겐형이 지치면 도파민형처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신기하네요. 원래 그렇잖아요. 너무 신기해. 사람한테 너무 이입하고 쟤 어떻게 하다가 너무 지치면 쟤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좀 달라지기도 하고 약간 이제 충동적인 맞아요.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탈출하고 싶은 거죠. 몰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테스토스테론형이 지치면 어떻게 되나요? 테스토스테론형이 지치면. 지치게 되면 판단력 같은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되게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또 지치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다. 원래 지치면 약점이 더 드러나오잖아요. 맞아요. 원래도 이제 감정적인 어떤 세심함이나 배려 같은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타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가 돼서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관계의 단절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유형은 무슨 타입을 만나야 되냐. 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도파민형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도파민형은 비슷한 도파민 타입을 만났을 때 제일 상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극과 변화를 추구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런 흥미의 코드들이 좀 맞아야지 관계도 또 재밌게 또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열정적인 연애를 또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근데 안정성의 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가 좀 도파민형인 것 같거든요. 예. 저에게도 원래는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끌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세로토닌형은 어떤 사람을 또 추구하느냐? 세로토닌형 역시 자신과 좀 비슷한 사람을 추구한다고 해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세로토닌형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서로 간의 신중, 안정감을 느낀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이거 안정적이고 신뢰 있고 규칙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도파민형이 여기저기 불지르고 다닌다 이러면은 너무 싫겠죠. 나의 안정을 깨부수니까 막 화가 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좀 에너지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좀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뭔가 새롭게 하자 그러는데 세로토닌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 우리 동훈이는 어떤 사람이 어울리나요? 에스트로겐 옥시토신형한테는 의외로 테스토스테론형이 좀 잘 어울린다라고 합니다. 예, 서로 좀 상반된 기질을 가진 타입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타입의 어떤 감정적인 소통, 그리고 테스토스테론형의 어떤 구조적인 사고, 분석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관점에서는 서로 좀 상호 보완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쵸. 게다가 에스트로겐 옥시토신은 아까 말한 세로토닌형과는 다르게 약간은 상대방의 입장에 조금 더 공감적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의 이런 모습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없는 이 테토남은 누구에게 끌리느냐? 네, 이 테스토스테론형은 또 에스트로겐형이 보완되는 기질로 끌린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타입의 조합이 전체 여러 쌍의 조합들 중에서 가장 뭔가 관계의 안정성 면에서 아웃풋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테토끼리 맞나 봐요. 네. 서로 그냥 직설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정 소통이 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경쟁적으로 맞붙다 보니까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에스트로겐도 일견 보기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서로 얽히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게 또 싸움의 불씨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회피하다 보면 결국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 파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좀 끌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선생님, 요게 항상 다 들어맞는 그런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안에서도 이 조합이 마구마구 이제 복잡하게 있고요. 그리고 피곤하면 이 유형이 또 변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우리 헬렌 피셔 선생님께서는 단계마다 뇌 호르몬을 특수 MRI로 촬영하면서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헬렌 피셔 선생님의 이 썰에 따르면은 연애를 3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는 욕망의 단계. 이때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우세해가지고 누구라도 있어라. 그냥 연애를 꿈꾸는 단계예요. 본능적 충동. 욕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실제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이때는 매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확 오르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랑 불타잖아요.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 건데 그 당시에 세로토닌 레벨은 뚝 떨어진다고 해요. 마치 강박증 환자처럼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져서 집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때 정신 못 차리잖아요. 네. 딴 거 안 보이고 그게 뇌에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필터링이 안 되고 상대방만 보이는 거군요. 그쵸. 네, 또 그래야지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아마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하지만 그런 불꽃 튀는 사랑의 모드로만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가 약간은 변하는 시기가 당연히 와요. 그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애착의 단계라는 거죠.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높게 나와서 서로 간에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고요. 또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다른 이성에게는 매력을 못 느끼도록 뇌가 그렇게 진화적으로 만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서 유형이 변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유형대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형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연애 초반에 이 도파민형에서 변하는 걸 못 견뎌서 계속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애한 지 몇 년 지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도파민형이 계속 지속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서요, 실제로? 실제로 그 어떤 특정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인데도 도파민형 상태의 뇌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개개인마다도 그리고 커플마다도 시기에 따라서 계속 뇌과학의 상태가 변하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요즘 유행하는 테토남, 애견남 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희도 분석하고 사람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오애견남님 한번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 내가 어떤 타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갇히면 또 안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은 좀 별로라고 했지만 어떤 유형만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뭐 가치관이라든지 성장 배경, 애착 유형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특성이 있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을 어떤 너무 판단하고 걸러내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1순위가 도파민 유형으로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2, 3, 4순위가 이렇게 나온 게 그런 유형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2, 3순위, 4순위가 이렇게 나왔을까를 생각하는 게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좀 방법이 된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TCI에서도 그렇고 이 검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 조금 더 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지쳐서 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없어요. 저희 3명 다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뇌부자들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좀 끌고 가고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신의 유형은 뭔지, 다른 사람의 유형은 뭔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든지 러닝을 좋아한다든지 라는 분들은 이제 ADHD로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타입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또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오동쌤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나는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이 게임을 한다. 1번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2번 동물의 숲, 3번 젤다. 이거는 저는 자신 있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저는 동물의 숲입니다. 동물의 숲. 동물의 숲을 선택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좀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 편안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맞아요. 네. 오동쌤이 이제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 중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런 경쟁적인 거에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허경 쌤은 어때요? 저는 젤다. 현실에서 내가 못 이룬 걸 게임에서 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숨어 있을 수 있다. 정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양하죠. 정답이 없는 문제죠. 사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타고난 기질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질을 설명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TCI잖아요. 템퍼러먼트 앤 캐릭터 인벤토리라고 해서 클로닝거라고 하는 학자가 고안한 이론이죠. 이 이론에서는 기질을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보상 의존, 그리고 지속성, 인내력.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기질이 더 우선시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이 자극 추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극, 스릴, 모험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기질, 그렇죠.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높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 때 어떻게 하냐 라고 그러면 좀 저처럼 먹는 거, 근데 먹더라도 좀 폭식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좀 자극적인 새로운 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획성 있게 행동하기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한번 할 때 완전히 좀 다 풀어버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좀 클 수도 있죠. 터트리고 싶다. 네. 어허. 혹시 술을 마실 때 그렇게 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아, 그거는 사실 저보다는 김지용 선생님. 두 번째로 이제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라는 기질이 가장 우세한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위험 회피 기질은 똑같은 상황을 접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경향성이 큰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에 직면하는 거를 피하고 계속해서 좀 머릿속으로 걱정만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유형에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타입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또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억제하고 억압하고 네, 그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뭔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아 보이지 않을까? 나한테 뭔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불안에 근거한 생각들 때문에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해소수단을 좀 잘 못 찾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상 의존, 사회적 민감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칭찬이나 인정이나 사랑, 이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보상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는 그런 기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의지하고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이제 전화하면서 네, 수다하면서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SNS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럼 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푸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너무 이 의존성이 높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오히려 좀 상처받고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랑 이렇게 연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성형입니다. 인내력이 좀 높은 타입인데요. 기본적으로 뭐 인내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향상 문제를 굉장히 참고 버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진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만큼 지칠 가능성도 높다. 번아웃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기질 자체가 보상이 없어도 한 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지 라는 그런 기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도 내려놓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거나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동 선생님이 이 인내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 운동을 하더라도 네, 이 인내력이 저는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아까 이제 허경쌤이랑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저도 허경쌤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서로 좋아하는 운동의 종류가 달라요. 허경쌤은 이제 즉각적으로 승부가 나는 이제 농구 네. 같은 경기들을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그런 구기류보다는 이제 뭔가 혼자서 하는 운동들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하는 거 아니면 뭐 크로스핏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혼자 하면서 이제 랩 타임을 조금씩 줄여가는데 저는 굉장히 성취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는 키로당 한 6분 30초 이렇게 뛰었나? 5km를 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뛰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서 지금 이제 4분대까지 왔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데서 좀 오는 만족감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취미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즐기느냐가 또 나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구를 하는데 농구가 제가 좋은 건 즉각적으로 골이 많은 나는 스포츠여서 거기서 이제 도파민이 팡팡 나오기 때문에 자극추구 기질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든지 네, 러닝을 좋아한다든지 라는 분들은 이제 ADHD로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나마 ADHD인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즐기냐면 틀어놓고 그냥 딴 거 하죠. 그죠? 핸드폰 하면서 네. 게임하면서 그리고 나는 왜 스트레스 이런 방법으로 풀지? 네, 라는 답이 내 자체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위에서 네, 부모에서 온 거일 가능성도 있죠. 라자루스 포크만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대처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과거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찾아오는 스트레스에도 대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임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학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허경쌤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위에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했는지를 보고서 배우게 되고 그걸 차용하게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좀 부모님이랑 아이랑 좀 닮아 있는 경우가 많나요? 상당히 많죠. 진짜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네. 부모의 행동이 이제 아이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틀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 해소나 이제 감정 조절에 있어서 정말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스트레스를 이제 담아두고 참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고, 더 나아가면은 되게 감정적인 반응으로 뭐 화를 크게 낸다든지, 약간은 좀 잘못된 방법이지만 물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던지거나 부수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거를 배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왜 우리가 부모님이 중독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계실 때 그 자녀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취약성을 갖는다라고 보잖아요. 그런 게 물론 이제 어떤 뇌 기질적인 원인에서 오는 부분들, 이제 유전성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습된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술을 통해서 좀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를 보고 자랐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서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면 좀 풀리나 보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서 술이 좀 이렇게 쉽게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술 문제가 연이어서 생기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잖아요. 어때요? 좀 대학생 때랑 그 지금의 오동훈 선생님이랑 어떻게 보면 기질이나 성격은 비슷할 텐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많이 달라졌죠. 저는 사실은 이제 보상 의존형에도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많이 얻고 그런 타입에 가까워서, 사실은 이제 대학생 때는 친한 친구들하고 자주 모임을 갖거나 뭐 술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막 어떤 딥한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족감을 얻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도 너무 바쁘고 사실 이제 각자가 이제 가정이 있는 이제 그런 나이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로 좀 전환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경 선생님은 어때요? 저는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도 게임하고 농구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게임하고 농구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분명히 저도 누구를 만날 그 시간이나 에너지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쵸. 네, 게임을 하더라도 저도 혼자 더 많이 하고요. 네, 운동을 뭐 지금 같이 하기도 하지만 혼자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뭔가를 이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또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조금 더 비싼 거 사고, 그렇죠. 네, 비싼 거 모으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현실적으로 손에 넣지 못했던 것들을 네. 조금 더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뭐 일을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그룹이 이제 어떤 유형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제 어떤 문화를 즐기느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회식을 좀 자주 하는 그룹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좀 푸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것들을 이제 해소 수단으로 삼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내 성격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될지 요거도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극 추구형이다 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스트레스 푸는 게 좋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극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대상한테 유독 좀 취약해요. 당장의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게임하는 거, 쇼핑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하냐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나의 건강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이런 부분들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면은 보상에 있어서 균형추가 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제 충동을 좀 억제하고 관리하는 이 뇌 부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이든 경제적인 상황이든 더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자극을 찾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획적 즐거움, 네,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비를 하더라도 좀 계획적으로 해서 소비를 하고 성취감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하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콘솔 게임 하십시오. 가차형 게임 네, 하시면 망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겨야 되고요. 그분들은 그리고 즉각 이거 올라오는 거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형 게임에서 조금 진득하게 잡고 거기서 즐거움 느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또 마땅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이 긴장된 나의 몸, 이제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게 결국에 호흡, 네, 명상, 이런 것들이겠죠. 예, 이렇게 천천히 좀 해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은 내 몸의 이 반응들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네, 꾸준히 시도해 보시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경험 분명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위험회피형 분들은 항상 좀 불안으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도구들에 되게 취약해지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술이죠. 그렇죠. 술 마시면 우리가 릴렉스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해지는 그 느낌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퇴근해서 한 잔 먹기 시작하는 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험성, 취약성을 갖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좀 건강한 방법으로 치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방법들,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는 게 명상, 요가, 뭐 호흡 훈련,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보상의존형이죠. 보상의존형이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만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기죠. 그리고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나의 스트레스 해소수단으로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내 옆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또 한두 개 정도는 마련을 해두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시간이나 장소에 크게 부여받지 않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법은 뭐든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결국에 내 모든 걸 또 털어놓고 하다가 상대방이 지쳐서 뭐 떠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털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맞아요.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명한테 의지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데미지도 크고, 사실은 그 전에 상대방한테 가해지는 프레셔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상대랑 좀 멀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내력, 이 지속성이 높으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멈출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느껴요. 네. 네. 이분들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지향형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새 그게 또 다른 성취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강박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쉬어서는 안 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번아웃 상태에 오히려 취미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예, 제가 조금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부터 발목이 좀 되게 안 좋아요. 네, 막 시큰거리고 하는데 이 기록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인데 이거를 깨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악착같이 나가가지고 막 뛰어요. 네, 그래서 막 겨우 막 한 1, 2초 좀 줄여. 그러면 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 주말에는 조금 운동을 내려놓고 쉬었는데, 네. 이렇게 허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한테 멈춤 시간을 꼭 허락을 하자. 쉴 때는 쉬어야지 우리가 더 나은 성취를 얻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라는 건 결국에 이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반응이거든요. 기록이랑 너무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내가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같은 활동 안에서도 그 안의 선택은 우리의 성향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막 쏘고 싶고, 누군가는 울고 싶고, 또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회복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만 보지 말고 나는 이걸 왜 선택했을까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할 때 어떨 땐 이제 잘해주기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막 무시하기도 하고 아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감정 표현이 좀 더 극단적이고 타인의 관심을 좀 잡으려고 하고 타인을 못 떠나게 하고 이런 대인관계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었죠. 두 분은 이제 스스로의 어떤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많이 했었죠. 네, 특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그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 보는 친구들이었잖아요. 되게 좀 끈끈했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뭔가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다가가기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좀 감정들이 들면서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친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나도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존재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던 학생 때 좀 많이 했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친구도 나를 친하게, 가깝게 혹은 중요하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을 것인가. 예, 그게 항상 좀 고민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다 라고 할 정도로 진료실에서도 뭐 다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듣는데, 근데 어쨌든 보면은 대인관계에 반복되는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복이 되는, 근간이 되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애착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애착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애착 유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애착이라고 하면 그거 오은영 선생님이 애들 볼 때 하는 그 애기들 대상 얘기 아닌가? 맞아요. 그걸 왜 지금 성인인 내가 봐야 되나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어릴 때 만들어진 애착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자신만의 애착 유형이 있다. 그거 지금까지 모르시고 살아오셨으면은 오늘 꼭 보면서 나는 뭘까?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 혹은 나랑 이해 안 되던 그 사람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유아기에 아이가 이제 양육자, 이제 주로 부모가 되겠죠. 이 부모에게 형성하는 강한 정서적인 유대감 혹은 신뢰감, 이런 것들을 이제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존 볼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고안된 개념인데요.
볼비는 이 애착이라는 게 아이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애착을 맺기 위해서 애착 행동이라는 것들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냥 개념이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데, 이제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원숭이 가지고 실험했을 때 새끼 원숭이한테 옆에 철원숭이, 이제 엄마 원숭이는 없고 철원숭이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따뜻하게 털이나 담요로 돼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그냥 철인데 우유병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새끼 원숭이가 따뜻한 거를 선택한다는 거죠. 우유가 아니라. 그만큼 애착이란 게 생존에 있어서 먹는 것보다도 아기들에게는 더 필수적이라고 느낀다. 네, 그 정도로 애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거는 결국엔 아이가 양육자를 찾는 어떤 애착 행동을 했을 때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을 잘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자지러지듯 울었을 때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달래주려고 한다면은 이 애착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세상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안전한 곳이구나.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게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갖는 혹은 나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비가 고안한 애착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학자의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가 됐습니다. 이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는데요. 이 실험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가지고서 애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가지 애착 유형을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인지를 저희가 인형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놀잇감이 있는 이제 실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처음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입실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입실을 하죠. 그리고 아이는 놀잇감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아이가 낯선 공간 안에서 얼어붙어 있는지 혹은 비교적 편안하게 이 환경들을 탐색을 하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놀잇감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가까이 다가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때 엄마는 옆에서 이 아이가 노는 모습들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낯선 사람, 치료자죠. 의사예요. 네, 오동원 선생님. 네, 이 치료자가 실험실에 입실을 하게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가 이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적으로 또 정보를 얻게 되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낯선 사람과 엄마가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엄마가 이 실험실을 떠납니다. 말 없이. 말 없이. 네. 아이한테 나간다는 얘기 없이 조용히 떠나요. 아이는 처음에 이제 놀이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러다가 좀 있다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주변을 둘러봐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렇게 둘러보면서 엄마를 찾죠. 이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 이 반응이 애착에 있어서 일단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엄마가 다시 들어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아이는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엄마에게 다가가가지고 안기는 아이가 있겠고, 어떤 아이들은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겠고, 신경도 안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엄마를 힐끗 보고 그대로 돌아서가지고 본인이 하던 것들에 집중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애착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럼 가장 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네. 가장 흔한 유형은 이제 안정 애착이죠. 네. 70%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60, 70% 정도가 이제 안정 애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엄마와 아이 간의 어떤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단단한 예,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방을 떠나게 되면은 일단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당황을 해요. 보통 엄마는 내 옆을 그렇게 잘 떠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찾게 되죠. 네. 그리고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불안한 게 당연하죠. 낯선 네. 사람이 있으니까. 네. 잠깐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낯선 장소고. 네.
그리고 뭐 여기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엄마 못 봤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그랬을 때 엄마는 곧 오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금방 진정이 됩니다. 네, 혹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금방 조절이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언젠가 내 옆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안정적인 대상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왔었으니까. 네, 엄마는 언제나 왔었으니까 이번에도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상황에서 엄마가 돌아옵니다. 이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엄마 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네.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어디 갔었어? 왜 말도 없이 나갔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엄마한테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는 뭐 돌아올 사람이었고 결국 돌아왔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놀러? 네,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다시 본인만의 세상을 탐색하러 떠납니다. 네, 놀잇감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안정애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이런 안정의 책을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엄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양육자가 일관되게 반응을 해줬을 때 이런 안정의 책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이 엄마와의 관계가 기본인데 여기서 안정적이었으니까 이 낯선 사람도 사실 자기에게 잘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선 세상은 따뜻한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엄마가 또다시 떠납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떠났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유형과 다르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네, 굉장히 대면대면합니다. 저 기억나요. 네. 그냥 뭐 흘끗 뭐 본 다음에 다시 본인이 하던 것들로 돌아오게 되죠. 네. 딱히 낯선 사람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다던가 이런 모습도 크게 없고 뭐 그렇다고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모습도 없고 그냥 이 공간에 본인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오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이때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별로 신경 안 쓰죠. 네. 그렇죠. 그냥 왔나 정도. 네. 크게 감정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떨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뭐 엄마라는 사람이 왔건 말건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엄마들은 좀 서운해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봐도 반가워하는 것도 없고 대면대면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그렇지만 아이는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놀잇감에만 집중을 합니다. 네,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머니 혹은 양육자가 네. 기본적으로 좀 차갑게 대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어릴 때 수많은 도움 요청을 했었는데 회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 도와주는 존재다. 맞아요. 도움을 요청을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라면서 체념을 한 거죠. 또 혹은 이제 양육자가 지나치게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이가 어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가 그걸 들어주는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본인만의 기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해도 어차피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노라는 대답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차피 엄마는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나는 별로 그렇게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 앞길은 내가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딱히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됐으니까 요 관계에서도 네, 역시 그러리라 믿고 네,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제 이런 유형입니다. 엄마가 이제 또 나갑니다. 아이는 놀다가 이 공간 안에 양육자는 없고 낯선 사람과 본인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납니다. 네, 울고 불고 엄마 어디 갔어? 네,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를 찾아요. 네, 대성통곡. 들어눕기도 네, 하고. 대성통곡하고 정말 드러눕기도 하고
네, 벽에 머리 박고 막. 네, 심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죠.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그냥. 네, 엄마 빨리 와. 네,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네, 이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네, 낯선 사람은 좀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막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피해서 한 구석에 있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보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렇다고 느끼는 거고. 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와요. 네, 이제 아이는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기서도 이미 울고 있어요. 네, 엉엉 울면서 엄마 어디 갔어 하면서 막 엄마 끌어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아예 때리면서 뭐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놀이는 이제 좀 어렵습니다. 저기로 안 가는 거죠 이제. 네, 네, 밥을 더 이상- 달래주고 다시 네. 가서 놀자 해도 그렇죠. 네, 안 되는 거죠. 네, 옆으로 다가와서 땡땡아 우리 같이 놀자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그냥 좀 무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좀 경험하셨나 봐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네. 여기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는 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형은 이제 부모가 있어도 사실 안정을 잘 못하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원하는 그런 유형이 이 집착형 애착이에요. 네, 왜 이제 부모님이 일관되지 않은 양육을 할 때 어떨 땐 이제 잘해주기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막 무시하기도 하고 좀 일관되지 않았을 때 아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혹시 떠나보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붙잡기 위해서 보통 선택하는 방법이 감정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방식들을 택하게 됩니다.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막 자지러지게 운다든지 뭐 들어 누워서 때를 쓴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감정 표현이 좀 더 극단적이고 크고 그런 걸로 타인의 관심을 좀 잡으려고 하고 타인을 못 떠나게 하고 이런 대인관계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불안해하고. 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이라는 곳은 변덕스러운 곳이에요. 네, 언젠가는 뭐 나를 좀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급변해가지고 차갑게 대하고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은 그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자라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그런 성인이 되기가 쉽죠. 내 존재 자체 때문에 혹은 내가 안 예뻐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엄마가 역시나 또 네, 실험실을 떠납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이는 좀 기묘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당황한 듯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냥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벽 한 구석으로 다가가가지고 벽에 머리를 박고 숨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과하게 친밀한 애 본 적 있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마치 엄마를 대체한 누군가가 나타났다라는 듯이 치료자한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안기는 경계 없이. 저 행동을 진짜 하는. 잊히지가 않는데 저는 그냥 그날 참관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뿐인데 너무 친하게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문직이고 되게 바빠가지고 이제 시터 이모님이 아이를 보셨는데 단기간에 6명인가를 계속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혼란형 애착이 생겼는데 부모님들은 자폐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서로가 자기들과 애착이 맺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왔는데 저한테는 완전 안기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얘는 그쪽 자폐 쪽이 아니라 애착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 유형은 일관된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극단적인 여러 타입의 모습들이 섞여서 혼재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를 보지만 역시나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숨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유형은 이제 혼란형 애착이라는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혼란형 애착은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가 어떤 학대에 가까운 행동들을 했을 때, 아이에게 혹은 극단적인 방임을 했을 때, 이럴 때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착 형성이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물론 사실이기도 한데, 근데 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기질이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크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나의 기질과 부모님과의 주 양육자의 어떤 관계가 나의 애착이 이렇게 형성했구나 라는 거라는 건 굉장히 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나의 친구, 직장 동료, 뭐 연인, 새로운 가족, 뭐 배우자,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게 어느 정도씩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료실에 온 분들을 보면 저희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각각 다르죠. 맞습니다. 네. 진료실에서는 사실 불안형 애착을 제일 좀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뭔가 타인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치료자에게도 도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잘 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불안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그나마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병원을 좀 잘 찾아오시는 것 같고, 불안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회피형 애착을 만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불안해서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 두 조합이 만났을 때 상당히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금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맞춤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만들어진 애착이 성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찾아주세요.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고,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막 협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혼자 일 처리하는 거. 맞아. 연애를 해도 특정 선 이상은 허용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까워졌으면은 자기 속마음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해야지 일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끝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더 파고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확 나는 불편해 라면서 떨어져 버리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애착 이론, 애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성인에게서도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애착 이론이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애착 패턴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밝혀졌죠. 네, 뭐 연인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 뭐 직장 생활에서의 뭐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적용 안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모두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고요. 저희가 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의 캐릭터들도 이런 게 모습이 다 드러나요. 네. 그리고 이런 패턴은 굉장히 많은 관계들에서 반복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간단한 테스트들 그리고 이론 설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이었구나,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구나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허규영 선생님께서 애착 유형 테스트 간단한 버전을 이렇게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신뢰도라고. 네. 아닙니다. 네. 원래 이제 성인 애착 유형 테스트하는 그런 설문이 있는데, 이제 36문항이에요. 그래서 회피 보는 18문항, 그리고 이제 집착 보는 이제 18문항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8문항으로 여러분의 이제 애착 유형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총 8가지 읽어드릴 건데, 맞으면 1점, 네, 아니다, 해당 안 한다 하면 0점, 이렇게 점수를 체크하시면서 지금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중에 2번 항목, 5번, 7번 네, 요거 점수를 더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3번, 4번, 6번, 8번 요렇게 점수를 더해 주세요. 1번은 따로죠. 네. 그래서 2번, 5번, 7번 합한 게 불안 애착 점수고요. 3번, 4번, 6번, 8번 합한 게 회피 애착 점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불안 점수가 1점 이하고 회피 점수도 1점 이하다 라 그러면 안정형 애착, 불안 점수는 1점 이하인데 회피 점수가 2점 이상이다 네, 라고 하면은 무시형, 예, 회피형 애착. 그리고 불안 점수가 2점 이상이고 회피 점수가 1점 이하일 때는 집착형. 마지막으로 불안 점수도 2점 이상이고 회피 점수도 2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혼란형 애착으로 이렇게 너무 간단한 검사지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저희 애착 유형을 보신 분들은 아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구나 지금 좀 머릿속으로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이게 무슨 설명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칠판에 적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착 선생님. 네.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오동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이 두 가지 축이 결국 애착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료실에서 실제로 이거 그리면서 같이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한 가지 축은 나에 대해서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요쪽,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요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타인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도 긍정적으로 보면 이쪽. 네, 네. 타인, 네.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플러스.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뢰할 만해.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나를 비웃지 않고 그렇구나 라면서 좋게 봐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이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되죠. 이게 뭐죠? 안정형 애착. 네, 안정형 애착이죠. 빨리 주시죠. 안정형 애착. 네. 이걸로. 네, 숨어 있었어. 네, 깜짝 놀랐네 또. 오! 야, 역시 되는 사람 먹어야 돼요. 오늘 되게 자신감이 넘치네. 되게 안정형이네요. 그래서 나도 긍정적이고 세상도 긍정적이다라는 말 그대로 세상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위기에 처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네. 어떻게 두 분은 안정형 애착에 해당하시나요? 뭐 크게 봤을 때는 안정형 애착인 부분도 있고 저는 사실 다른 애착 유형이 조금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저도 좀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어릴 땐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안정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면 마냥 좋을까요? 타인들에게 어때 보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네. 약간은 좀 자기애적인 성향이 있어 보일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다른 유형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나는 안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혹은 나는 어떤 다른 불안정 애착이 있는데 불안정 애착이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안정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연인 관계다.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 하면 좀 어떻게 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안정형 애착의 사람들인가요? 아니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안정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좀 관계가 흐트러져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쌓아온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잘 대화를 나눠보면은 서로의 진심이 있으니까 잘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좀 덜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애착 유형을 볼 때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런 안정형 애착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얘기나 좀 불편한 이야기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속마음을 좀 표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러면 상대가 나를 되게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런 안정형 애착을 새롭게 좀 경험을 통해서 재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죠. 꺼내보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여의도 직장인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이 안정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 생활은 좀 어떻게 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도 대인 관계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스무스하고 원활하게 잘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협업 같은 것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 돼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건강한 믿음이 자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어떤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잘 끌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동훈 선생님이 대학병원에 있을 때 좀 원만하게 비교적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오늘 되게 긍정적으로 예, 세상을 그렇네요. 네. 보시는 네, 약간 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럼 한번 다른 유형들은 뭐가 있나? 이게 안정 애착이고요. 네.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불안정 애착이죠. 이 각각들은 어떤 게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간은 달라요. 이제 나는 긍정적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별로야. 타인은 지옥이다.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굳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뭐하러 맺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저희 진료실에서는 막상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쵸? 이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피형. 네, 여기 있네요. 예, 무시형 혹은 회피형. 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서 아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피형 혹은 거부회피형 혹은 무시형이라고 불립니다. 나는 잘났는데 세상은 좀 별로다 라고 느끼는 분들의 대인관계 특성은 어떨까요? 허경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고, 네, 직장 생활 아까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할 때도 막 협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혼자 일 처리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또 일도 잘 못 맡길 수도 있고요. 네. 연애를 해도 특정 선 이상은 허용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까워졌으면은 자기 속마음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해야지 일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끝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더 파고들려고 하면은 갑자기 확 나는 불편해 라면서 떨어져 버리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피형도 결국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타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은 약간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따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쪽에 있을 것 같고요. 예.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랑 별로 그렇게 크게 안정애착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관계도 맺고 친밀한 관계도 형성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한 끝을 안 열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속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속 깊은 대화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게 잘 바뀌지 않아서 자신들도 힘들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받으러 오지는 잘 않아요. 네. 그럼 반대쪽에 있는 이제 나는 부정적인데 세상은 긍정적이다. 타인은 신뢰할 수 있는데 나는 너무 모자라다. 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날 버리지는 않을까? 네. 혹은 없으면 또 불안해하고 항상 있어야만 되고. 그렇죠. 말 그대로 불안형 애착입니다. 네. 집착형이라고도 하죠. 네, 허경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형은 저희가 소아 애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려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회피형과 정반대로 조금 더 굉장히 과장됐다든지 좀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계에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집에 가서도 그분들과 대화 나눴던 거 다 복기해보고
머릿속으로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래서 답장이 늦나? 혹은 나한테 답장 안 했는데 얘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좀 접속 중이네? 딴 사람 거 누구 보고 있나? 이러면서 얘의 친구들을 다 찾아보고 그 중에 이성이 누가 있는지 보고 이러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불안해지죠. 네, 이분들은 자존감이 낮죠. 네, 스스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허경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본인 먼저 이렇게 극적인 어떤 사랑 표현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상대가 사랑 표현을 해주더라도 그 유효 기간이 좀 짧죠. 네, 얼마 못 가서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진 거 아닐까? 식은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부하 직원일 때 뭐 상사나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윗사람 혹은 내가 대표라 하더라도 아랫사람 눈치를 계속 보고 내가 하는 걸 뭐 잘 안 따라오지 않을까?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죠. 네,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유형이 좀 이런 불안형 유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기, 불안형 애착을 가진 아기에 대해 설명할 때 굉장히 크게 막 울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고 이런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처음에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되게 많이 하면서 관심을 사고 확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 표현을 좀 극적으로 하면서. 근데 결국 보면 핵심적인 부분은 얘기를 또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알면은 저 사람이 떠나갈까 봐 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동훈이가 말해준 자존감이 낮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다라는 게 이분들의 핵심적인 좀 모습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진료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뵙게 되는 유형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도 약하고 나도 참 혼자서는 생존하기 힘든 약한 사람인데 타인도 지옥이다. 네, 이러면 정말 무섭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anxious avoidant 혹은 fear avoidant, 공포 회피형, 회피 공포형. 네, 뭐 다양하게 불립니다. 이거 역시. 네, 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오동훈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모두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양가 감정이 항상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밀한 관계를 항상 원하지만 동시에 또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고, 가까워지더라도 상대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말 그대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불안형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이 회피형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어떨 땐 이러고 어떨 땐 이러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방이랑 가까움을 느낄 땐 그래도 좀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회피형 같은 경우는 우리 약간 거리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혼란형, 회피 공포형 같은 경우에는 멀 때는 먼 대로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관계라서 힘들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이게 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해서 항상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진료실에 오신 분들한테 본인 어디쯤 위치하시는 것 같냐라고 사사분명 그리고 설명드릴 때가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회피 공포형을 선택하세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진료실에 못 올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진료실에 못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치료자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마 요 정도에 계신 분들이 나는 회피 공포형이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또한 또 어떤 도움을 받고 남을 믿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하면서도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나는 이 애착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를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걱정되는 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는 이런 불안정 애착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정해진 거고 역시 이번 삶은 글렀구나 라고 좌절하고 계실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 애착이란 게 꼭 고정돼서 평생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기본 틀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나의 자존감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새로 쌓는 대인관계에 의해서 분명히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치료를 심리적 재양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내가 만들어진 애착을 꾸준한 다른 관계를 통해서 그 위에 덧칠해 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은 분들을 만나면은 분명히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는 안정애착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다라는 고백을 듣기도 하고요. 분명히 바뀌는 부분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내용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착 유형을 통해서 또 내가 세상을,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이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형이구나, 이런 유형을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관계가 전보다 훨씬 더 원활해질 수가 있죠. 저는 뭐 항상 이런 유형을 얘기할 때 이 유형 안에 갇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MBTI도 그랬고 HSP도 그랬듯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지훈 선생님이 얘기한 그 어떤 스펙트럼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똑같은 회피형, 똑같은 불안형 안에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불안형이니까 무조건 안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불안형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변화를 한다면은 다른 유형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지를 넘어서서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는지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차차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